제3차 세계대전 이 공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트럼프는 일종의 징후라고 생각해요. 어떤 증상이자 징후. 미국의 어떤 패권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전쟁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제3차 세계대전 이 공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3차 세계대전 검색량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교수님은 이런 전쟁을 좀 다각도로 보시니까 정말 가능성 있을까요? 3차 세계대전 얘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자마자 젤렌스키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이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3차 대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전에 2월이 이제 4주년이었잖아요, 네. 전쟁. 그때는 젤렌스키가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3차 대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러우 전쟁 얘기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변한 세계 질서 하에서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더 이상 3차 대전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세상이 사실 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또 전쟁을 겪었던 나라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또 참 크지 않습니까? 겪었을 뿐만 아니라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 4개가 꼽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반도예요. 그 4개가 이제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한반도, 대만이거든요. 후보지 4개 중에 우크라이나만 전쟁 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가자 전쟁이 일어났죠. 이란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에서도 지금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전쟁이. 그럼 한반도와 타이완만 남은 상황인 그러니까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점점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동쪽으로 네. 오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북한군이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절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남북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위험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 지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셨던 개입하면 거군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열심히 하되 무기 지원, 뭐 파병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었던 이유가 또 그게 있는 거죠. 러우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멀어진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 러시아는요. 제가 이제 뭐 러시아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우리 이해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 6.25 한국 전쟁부터 미국하고 그렇게 동맹이었는데 어떻게 한국이 뭐 따로 미국과 다른 방식 할 수 있겠니? 근데 대신 레드라인만 넘지 말아라. 무기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는 한국이 제재 동참했으니까 비우호국 명단에 들긴 하지만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러시아 대사가.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예전처럼 활발한 경제협력을 하고 싶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한국 정부에 달렸습니다라는 이 말을요. 전쟁 내내 러시아 대사부터 푸틴까지 푸틴도 이 직접적인 워딩을 제가 알기로 최소한 2번 했어요. 너네 미국이랑 동맹국이잖아. 그러니까 제재 참여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무긴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전처럼 경제협력 하자. 이제 이거인 거죠. 중동 지역을 좀 넓게 보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는 이 나라랑 친하고 이 나라랑 안 친해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우디하고는 같은 산유국이라 또 친한 거예요. 서로 뭐 유가 이런 거 감산, 증산 의논하고 막 이러느라고 만나야 되잖아요. 이란하고는 예전부터 친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는 그런 또 특수 관계가 있는 거고 팔레스타인 예전부터 러시아는 팔레스타인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친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다 브릭스 회원국이에요. 브릭스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그거잖아요. 거기 다 회원국인 게
왜 그러겠냐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당장 러시아는 북한하고도 친한데 한국하고도 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게 기본적인 러시아의 외교 스탠스예요. 등거리 외교 하겠다라는 네. 거고. 복잡한 전쟁 국면에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 러전쟁이 일어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네. 근데 이 전쟁 전만 해도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 그다음에 핸드폰 시장 1위, 가전 시장 1위를 다 한국 기업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게 좀 많이 아깝고, 그다음에 안보상에서도 북한이랑 러시아가 더 이상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로 밀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러시아를 좀 관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도 당장 러시아가 먼저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예전처럼 이러고 있으니까 물론 제재 국면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러시아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 시장도 있고 뭐 미국 시장도 있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제재 레짐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서히 단계적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를 그들이 내미는 손을 좀 잡아줄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이고, 또 북한을 위에 얹고 있고, 전쟁 국면 속에서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미국은 이제 없잖아요. 적어도 트럼프 있는 동안. 그다음에 저는 트럼프 다음에 다른 대통령이 오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던 미국을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트럼프는 일종의 징후라고 생각해요. 어떤 증상이자 징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그런 큰형님,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그렇죠. 했던. 세계 모든 일들을 막 해결해주고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패권을 지탱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미국의 어떤 패권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의 하나의 징후로 저는 트럼프가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국 국민들이 2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던 세계가 이미 끝났고, 네. 우리가 알던 미국도 이제 없고 라고 하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원칙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고 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전의 외교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네. 우리도 우리 이익을 정신 차리고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모든 세계 국가들이 다 각자 도생, 나의 국익이 제일 중요하고 뭐 자주국방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세계가 참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 이런 전쟁들 또 그다음에 러시아 공부를 하시면서 중국의 연구를 또 안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 타이완을 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뭐 나토를 가입하겠다, 식의 어떤 뭐 중국에 독립하겠다 이런 식의 그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사실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면서요.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만 학자하고 제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네. 대만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대만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일부 이런 게 아니라 대만만의 어떤 대만인의 정체성은 강해졌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독립하겠다는 여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상 유지에 대한 여론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중국에 아부할 필요도 없지만 네. 그렇다고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이 현상 유지로 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네. 그 입장이 대세래요. 그러면 대만도 그런 걸 유지해주고, 지금 중국이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로 정말 국제법의 수호자,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자기 네. 이미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중국이 무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트럼프보다 시진핑이 좀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건 이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더구나 이제 중국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예.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도 이참에 우리가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대국이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국제법이 준수되고 자유무역, 무역의 어떤 룰들이 유지되는 걸 수호하는 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무리할 것 같지 않고요. 그런데다가 러시아도 어쨌든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트럼프도 지금 괜히 이란 건드려 갖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네. 중국이 그럴까요?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보고 먼저 쳤다가 발을 쉽게 뺄 수 없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걸 지금 다른 사례를 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면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중국도 대만을 칠 거야 막 이런 게 저는 좀 의도된 공포, 좀 이념적인 그 과장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의도라면은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떤 지역의 어떤 불안 요소를 부추기거나 과장하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